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저 혼자 딸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전 돌돌싱이에요. 이혼 2번 한 사람을 돌돌싱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 전 2번째 결혼에도 실패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앞으로 죽는 날까지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게 다시금 증명됐으니까 말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2번이나 이혼한 저를 뭔가 하자 있는 여자라며 색연건 끼고 보겠죠. 이혼남보다는 이혼녀를 보는 눈이 더욱더 가혹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쌍둥이 딸내미들을 키우는 아줌마가 되고 보니 남들의 시선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2딸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남들 눈치 보며 스트레스 받을 거 뭐 있겠어요. 그저 내 마음 편하게 소소한 행복 누리고 사는 게 제일이죠. 전 우리 딸내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지상 최대의 목표예요. 불행히도 저희 친정엄마는 외동딸인 제게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자상한 엄마, 따뜻한 엄마의 역할들을 책에서 보고 TV에서 보며 익혀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선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친정엄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가끔 친정엄마 얼굴이 기억조차 안 날 때도 있거든요.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아서 아빠는 제가 어릴 적 집을 나가버리셨죠. 집구석 꼴도 보기 싫다면서 말이죠. 부모님 2분 다 외동딸인 제 양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으니 제가 어릴 적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예상이 가시죠. 에휴, 극적인 내용의 주말 드라마며 일일 드라마들을 봐도 제 실제 이야기에 비해선 순한 맛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 우리 딸들에게 최대한 평온한 삶을 선사하고 싶어요. 제가 워낙 전쟁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와 같은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제가 2번이나 이혼을 해버렸으니 제 계획이 약간은 어그러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2번의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저희 지옥 같았던 지난 나날을 쭉 펼쳐보이려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현명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번의 결혼을 무조건 참고 살아야만 했는지 아님 이혼하길 잘한 결정이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엄마는 좀 특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제가 봐도 말이죠. 우리 엄마는 모성애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오로지 돈이 최고였죠. 가족, 자식, 남편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저 밖으로만 돌길 좋아하셨고 맨날 유흥이나 즐기러 다니는 와이프를 어떤 남편이 반기겠어요. 당연히 아빠와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우기 일쑤였죠.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술 처먹는데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집들은 남편이 밖으로 돌아서 싸운다는데 어째 우리 집은 반대로야? 엄마는 적반하장이었어요. 그러게, 왜 20살밖에 안 된 나를 인심시켜서 집안에 들어앉히는 거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날 좀 내버려둬. 집안에서 애만 보고 살기만 하면 답답해 미쳐버릴 것만 같단 말이야. 아, 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싸지르는 것 좀 봐. 난 이제 지쳤어. 이젠 내가 집 나갈 거야. 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당신 머리카락 한 올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 안 통하는 엄마와 싸우는 것도 지치셨는지 아빠는 그날부로 집을 완전히 나가버리셨어요. 그래도 그냥 나가기는 좀 그랬는지 어린 저를 꼭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남기고 나가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게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아빠가 날 싫어해서 집을 나가신 건 아니구나 라는 맘에 연락 끊긴 아빠를 증오하며 살진 않았죠.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모습을 보지 않게 되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 쿨한 성격이었나 봐요. 그렇게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데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급성 간경화가 와서 슬퍼하고 놀랄 겨를도 없이 돌아가시고 만 거죠. 아무리 쿨한 성격이어도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바로 현실 감각이었죠. 그나마 중학교 1학년 정도는 되었기에 현실 감각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엄마 덕분에 철이 일찍 들었으니 전 스스로 이미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생활을 저 혼자 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고 알바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라도 있었기에 살 곳은 있었으니 생활비만 벌면 됐어요. 워낙 가난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게 습관이 되어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죠. 다만 대학교를 가는 건 제 입장에선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취업이 잘 되는 여상에 진학하여 고3 졸업과 동시에 꽤 큰 중견기업의 비서직으로 취업이 되었어요. 요즘은 누구나 다 대학을 나오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많았고 연봉은 적지만 그들을 위한 취업 자리도 꽤 있었죠. 먹은 것도 없이 키만 멀대같이 커서 170cm의 키에 49kg의 몸무게,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가 장착돼 있으니 미인 같아 보였나 봐요. 중견기업 임원직 비서 자리에 한 방에 붙을 수 있었죠. 나중에 들으니 외모를 많이 보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고졸이어서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최대한 실력도 갖추기 위해 직장을 다니며 새벽엔 영어 공부까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죠. 그런데 직장 내에서 가끔 김 빠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진짜 성희롱 신고감인데 그때만 해도 그냥 허허 웃으며 넘겨야 하는 분위기였죠. 미스 김, 상무님은 안 계시나 봐? 그럼 이 오빠 커피 한 잔만 타줄래? 여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 상무님이나 같이 기다리자고. 그리고 혜영 씨 같은 절세미인이 타주는 커피 한 잔 마시면 직장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네. 맘 같아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놈 면상에 뜨거운 커피를 쫙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꾸역꾸역 커피를 타줬어요. 꼭 그런 식으로 멘트하는 놈들은 늑다리 유부남 직원들이었죠. 스쳐 지나가며 농담을 한마디씩 던지는 직원들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들이대는 유부남 직원이 있었어요. 어디서 코를 들이받았는지 주먹코에 못생긴 찐빵같이 생긴 사람이었죠. 저한테 대놓고 연락처를 묻거나 집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걸 말씀드려야 하죠? 벌써 몇 번째 여쭤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댁에 사모님이 아시면 싫어하실 텐데요. 제가 이 사실을 사모님한테 알리거나 상무님께 보고드리면 괜찮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뭐야? 20대 초반밖에 안 된 여자애가 싸가지 없긴. 내가 뭐 너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했냐? 그깟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지랄이야. 너
사회생활의 매운맛 한번 볼래? 어? 비서실에서 큰 소리가 나니 상무님께 보고 드리러 왔던 이명철 과장이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게 소리 지르던 남자 과장을 끌고 나가더군요. 이미 밖에서 소리를 다 듣고는 상황 파악을 마친 후였기에 가해자를 끌고 나간 거였죠. 아니, 같은 과장 시간나 대어놓고 나이 어린 신입 비서한테 뭐 하는 짓이오? 가정도 있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얼른 김혜영 비서한테 사과하셔. 다시 한 번만 이런 일 또 목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덩치 큰 과장이 팔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밀어붙이자 절 희롱하던 유분한 과장도 찍소리 못하고 사과하더군요. 당연히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점심 식사 한번 사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꼭 대접하고 싶었죠. 그렇게 둘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회사 얘기만 하다가 이명철 과장님께 평소에 진짜 궁금하던 질문을 했어요. 저 과장님, 사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사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질문하는 거 당연하죠. 뭐든 물어봐도 돼요. 연세가 4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회사 내에서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던데요. 첫째, 우리 회사 대표님의 머리는 가발인가 진짜 머리인가? 둘째, 못난이 인형처럼 생긴 여자 차장님은 어떻게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있었는가? 셋째, 서울대 나오고 탤런트처럼 생긴 이명철 과장님은 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가? 이렇게 3대 미스테리 들어보셨죠? 혜영씨 진짜 재밌네요. 앞에 2가지는 들어봤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가 떠도는 줄은 몰랐어요. 벌써 연세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제가 나이가 많아졌나요? 세월 참 빠르네요. 혜영씨 진짜 솔직한 사람이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텐 홀어머니가 계신데 저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외동아들이 흔치 않은데 젊은 시절에 홀로 되시고 혈육이라곤 저뿐이니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고 계신 거죠. 서울대 나온 게 참 별것도 아닌데 서울대 나온 아들이라며 제가 세상 최고로 잘난 줄 아세요. 대기업도 아니고 겨우 중견기업에서 일하는데도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왜 연애를 안 해봤겠어요. 결혼하고픈 여성도 있었는데 다 저희 엄마 손에서 커트당했네요. 그런데 이젠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 어머니도 2손 2발 다 드셨어요. 더 이상은 결혼을 미룰 수 없기에 이젠 아무 신부감이나 좀 데려오라며 성화시네요. 저도 50을 넘기긴 싫기에 요즘 결혼이 제 생활의 최대 화두예요. 결혼할 여자만 찾고 있어요. 솔로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이 외롭고 지치네요. 우수에 찬 그의 눈빛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게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40대 중반인 이명철 과장이나 20대 초중반이었던 저나 서로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에 선뜻 말을 꺼내고 잊진 못했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진 않는다는 것을요. 당일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썸을 몇 개월 동안 탔던 것 같아요. 나름 저 스스로를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 앞에선 저 또한 신중해지더군요. 하지만 몇 개월 후 성격 급한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해버렸죠. 그랬더니 이명철, 이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나랑 사귀면 결혼까지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나도 혜영씨 너무 좋아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내가 너무 도둑놈이 된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결혼해요. 저도 그냥 질러버렸죠. 결혼이요?
까짓 거 못할 거 뭐 있겠어요. 합시다. 해요. 이렇게 사귄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네요. 나이가 꽉 차다 못해 넘친 노총각과 사귀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했죠. 저도 너무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움이 컸던지라 잘 됐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핑크빛 꿈만 꾸었죠. 그로부터 머지않은 날짜에 예비 시모를 만나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긴 했지만요. 최대한 단정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비 시모를 만났지만 시모는 아주 흉측한 모습을 제게 다 보이더군요. 침 튀기며 일장연설을 하다가 혼자 마구 울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난리도 아니었죠. 아우, 서울대 나온 잘생긴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워.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을 얻어주려다 내 아들 노총각을 만들어버렸네. 아유, 억울해라. 아이고, 아유. 무슨 곡이라도 하듯 연신 아이고를 외치니 장례식장에 온 줄 알았네요. 제가 예비 시모를 달래줘야만 했죠. 어머님, 제가 맘엔 안 차시겠지만 명철 씨랑 결혼해서 예쁜 가정 꾸릴게요. 명철 씨 마음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며 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사실 전 내세울 조건이 없었으니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눈물만 한 바가지 흘린 시모와의 첫 만남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의 혼주석은 텅 비어 있었죠. 상상으로나마 연락 끊긴 아빠가 결혼 전에 극적으로 다시 날 찾아와 주길 바랬지만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맘속으로는 아빠를 돌아가셨다고 여겼죠 뭐. 안 그러면 너무 그리울 것 같았거든요. 초라한 결혼식만 끝나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신혼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기대가 워낙 컸던 탓인지 대실망의 연속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지랄맞음 때문이었죠. 전 허니문 베이비로 딸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딸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모의 비아냥이 시작되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야,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를 한 방에 2명이나 갖다니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일 있냐? 가뜩이나 돈 버느라 힘든 내 새끼한테 집만 지어주는 나쁜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지금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내미라뇨. 어머님은 여자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쌍둥이 딸 낳고 나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뭐? 인연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이 시애미 머리채라도 잡고 늘어질 작정이냐? 그럼 지금 당장 날 잡숴봐라. 어디? 자. 시모와 저는 싸우는 신용까지 했어요. 저렇게 지랄 맞으니 아들을 40대 중반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게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은 남자들이 40대에도 결혼을 많이 하지만 그때만 해도 40대는 정말 노총각 나이였거든요. 시모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 문제가 바로 이어졌죠. 어머님, 지금 택배로 다단계 회사 물품 잔뜩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발신인이 어머님 성함으로 돼 있는데요. 고급 물품 잘 갔냐? 니네도 럭셔리한 상품 한번 써보라고 내가 보낸 거다. 내가 이 회사 거의 임원급이잖니? 근데 요즘 하도 실적이 형편없어서 동료들 볼 면목이 없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더니 한 1,000만 원을 턱하니 내놔서 선불로 물건 많이 사드릴 수 있었다. 일단 니네도 한번 써봐. 1,000만 원이요? 다단계 회사에 1,000만 원을 넣으셨다고요?
일단 전화 좀 끊어보세요, 어머님. 제가 명철 씨한테 사실관계를 좀 알아볼게요. 응? 뭔 사실관계? 너 내 아들 잡으려고 그러냐?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이다. 덕분에 내가 이 회사에서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괜히 신랑 잡을 생각 말고 주변에 이 회사 물품 팔아먹을 곳 없나? 너도 좀 도와라. 시모는 다단가에 완전히 빠져서 지금까지 퍼다 부은 돈만 수천만 원이 넘더군요. 거의 억대였어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어머님 다단계 회사에 지금까지 뒷돈 대준 거 사실이야? 얼마 전에도 1,000만 원 드리고 말이야. 완전히 미쳤어? 무슨 재벌이라도 돼? 우리 쌍둥이 곧 태어나는데 신혼집 대출도 아직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효자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더 화가 났어요. 그게 우리 엄마의 낙인데 뭘 그거 갖고 뭐라고 해. 엄마도 사회생활 해야 할 거 아냐. 외동아들이 나만 보고 사시는 분인데 아들인 내가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앞으로 엄마 일엔 터치하지 마. 당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곧 육아휴직까지 할 테지만 1년 지나면 바로 복직한다며. 맞벌이 하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남편을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밉더군요.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맨날 말끝마다 울엄마 울엄마 하는 걸 보니 징그러운 마마보이가 틀림없었죠. 시모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늘 시모와 남편의 환장의 콜라보였죠. 나 750만 원짜리 안마기 할부로 샀으니 돈 보내라. 심지어 무이자로 샀어. 얼마나 이득이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려고 하니 여행 경비 좀 보내라. 문바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한 800은 나올 것 같더라. 이번 달 생활비가 5만 원이 덜 들어왔어. 아예 20만 원 정도 넉넉히 더 보내라. 갯돈이 모자르다. 제가 딸 쌍둥이를 출산하고 1년간 육아휴직하느라 외벌이인 상황에서도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700~800만 원을 계속 요구했어요. 전 아기용품도 다 중고로 사거나 나눔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모가 저렇게 돈을 펑펑 써대니 날강도처럼 느껴졌어요.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의 반응이었죠.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이야.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까짓 건 못 해드려? 엄마가 다단계 회사 다니시면서 부자들 여럿 만나면서 씀씀이가 좀 럭셔리해지긴 했지만 갱년기 우울증도 없어지고 난 만족해. 앞으로도 우리 엄마 계속 지원해 드릴 거야. 내 돈 내 엄마한테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내 맘 이해 못할 거야. 나보다 100배는 더 튼튼한 것 같은 시모가 대체 뭐가 불쌍하다는 건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말끝마다 넌 엄마 없으니 이해 못할 거라는 등 막말을 일삼으니 남편과의 싸움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죠. 우리 딸 쌍둥이 민진이를 돌진하자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는 복직을 했어요.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시모에게 모조리 들어갔기에 신혼집 전세 대출을 한 푼도 못 갚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가들이 일터로 나가는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출근을 해야 했어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남편, 시모, 이 둘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전 딸들을 키우며 직장 다니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이 집 보증금 당신 줄 테니 우리 이혼하자. 난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야.
이 집 보증금으로 민진이 키우면서 잘 살아봐. 당신은 생활력 강한 여자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껄끄러울 수 있으니 내가 이직할 거야. 아니, 사실 나 좀 쉬고 싶어서 일단은 퇴사하려고. 일단 이혼 먼저 하고 말이야. 뭐? 이혼?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술 취했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맨날 시모랑 싸우고 자기랑 싸우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지겨워졌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깟 일로 이혼한다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가 어딨겠어? 전 뭔가 억울한 맘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이혼만은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지만 막무가내인 남편에게 밀려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죠. 남편은 같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전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일단 남아있던 대출을 다 갚고 1.5룸의 좁은 집 전세로 옮겼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1.5룸에서 우리 세 식구 충분히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만에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잡아 죽일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암 걸려 죽었다고. 내 소중한 아들 살려내라. 뭐라고요? 애들 아빠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무슨 암이에요? 이게 다 어찌된 일이에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췌장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걸 알고는 모두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혼자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는 바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였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 남편에게 미안하더군요. 시모 때문이었지만 우리가 결혼 후 내내 싸웠던 게 남편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까지 들었고요. 너무 슬프고 후회됐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살려낼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과 남편의 장례식을 함께 치른 뒤 그때까지 모아놨던 현금을 들고 시모에게 다 줘버렸어요. 지금 와서 이 돈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 잡거사.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근데 이것밖에 없냐? 돈도 없냐? 앞으로 내 생활비는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 그 와중에 돈 더 달란 말을 하는 시모를 보고 사람같이 안 느껴지더군요. 시모는 서울대 나온 자기 아들을 돈줄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거였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 아들이 결혼하는 걸 막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됐든 저런 인성의 시모와 드디어 완전히 빠빠이라고 여기니 차라리 시원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무렵 전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고졸인 제가 회사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더 늙어서 잘리기 전에 자영업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던 저는 카페를 꼭 운영해보고 싶었죠. 작은 카페였지만 저만의 아이템으로 독특한 커피 메뉴를 몇 개 만들어냈고 그게 입소문을 타서 매출은 점점 상승했어요. 제가 중견기업 임원 비서로 일하며 벌던 월급의 몇 배를 벌기 시작했죠. 집도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에 33평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고 우리 민진이와 조금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엔 아끼느라 1,000원짜리 학용품도 벌벌 떨며 사야 했거든요. 카페를 창업하고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처음으로 워터파크라는 곳에도 돈 주고 가봤네요. 그렇게 넓은 인공 수영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았죠. 우리 딸내미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잘 놀고 있던 우리 쌍둥이 중 막내가 타고 있던 튜브만 덩그러니 누운 채 보이질 않는 거였어요. 잠시 후 삐삐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구조요원이 헤엄쳐 들어가 우리 민진이를 구해줬죠. 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당황하면서 우사인 볼트급으로 빠르게 우리 딸 민진이를 향해 내려갔어요. 민진이 이 녀석도 놀랐는지 엉엉 울면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민진아, 내 딸 괜찮아? 엄마 10년 감수했잖아. 그러게 깊은 곳엔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파도에 휩쓸렸는데 갑자기 튜브가 빠져버려서 그만. 엄마, 나 죽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 죽긴 왜 죽어 네가. 엄마가 함께였는데. 아, 널 구해주신 안전요원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옆에서 우리 모녀가 껴안고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있던 안전요원이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갑자기 오는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고가 가끔 발생해요. 전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귀국해서 사업 구상 중인 사람인데 라이프가드 일을 정말 보람있게 생각해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드디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는 얼른 우리 딸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옷 다 입고 나오는데 탈의실 앞에 아까 그 안전요원이 떡하니 서 있더군요. 문득 우리 딸을 구해준 보답을 조금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일 마치셨나 봐요. 이제 퇴근하시나 봐요. 제가 이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내주시면 제가 카페에 있는 음식 다 내와서 대접해 드릴게요. 아님 식사 대접이라도 할 테니 연락 주세요. 전 안전요원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그는 반가운 기색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님 괜찮나 싶어서요. 명함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연락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 고마워요. 오늘은 경황이 없으실 테니 언제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갈게요. 그는 명함을 품에 꼭 안듯이 소중히 들고 갔어요. 내가 100번 1000번 고맙다고 인사해도 모자랄 텐데 저한테 계속 명함 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예의 바른 사람 같아서 느낌은 좋았어요. 집에 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요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초대하여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 이름은 강국현. 나이는 저보다 어린 20대 후반이더군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외국인 투자 파트너와 함께 사업 구상 중이라고 했어요. 뭔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으며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엘리트처럼 느껴졌죠. 내 딸을 구해준 안전요원에게 밥 한 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초대했건만 뭔가 좀 부끄럽게도 제 사심이 생기더군요. 애 둘이나 있는 이혼녀가 총각에게 웬 추잡스러운 맘이냐 싶어 그런 티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매력을 뿜뿜하며 저에게 직접적으로 대시해왔어요. 머리로는 안 돼를 외쳤지만 마음이 동하더군요. 대화한 내내 이 남자의 말빨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특히 무슨 관심법이라도 쓰는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것 같아서 흠칫 놀라곤 했어요. 지금 이성적으로는 날 남자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혜영 씨도 분명 내게 마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사람이 태어나 100년도 못 살고 죽을 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맘속에 있는 감정 표현 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 나도 솔직히 말할게요. 혜영 씨 처음 봤을 때 후광이 비쳤어요. 아이 둘 엄마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워터파크에 온 어떤 아가씨들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순간 생각했죠. 그래, 바로 이 여자다. 나 사업 구상하느라 바쁜 사람이에요. 한가해서 이 카페에 온 거 아니에요. 목적은 바로 당신을 갖는 것, 내 여자로 만드는 것이죠. 민진이도 정말 예쁜 따님이던데 내가 좋은 대디가 되어줄게요. 우리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봐요. 네?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털어놓으며 이혼녀라는 말까지 꺼내자 바로 결혼하자고 내지르는 용기라니. 첫 만남에 급해도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워워 속도 조절을 하려 했죠.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시속 100km로 달려들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첫 남자이자 전 남편이었던 애들 아빠가 저보다 거의 20살 연상이어서 제 또래의 남자를 만나본 경험이 전무했었죠. 남친의 엄청난 추진력과 솔직함이 요즘 MZ세대들의 특징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다 진실인 줄로만 알고 데이트를 이어나갔죠. 남친은 우리 딸내미들과도 정말 잘 지냈어요. 총각이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과 놀아주기 참 힘든데 남친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남친은 얼른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강행하길 원했어요. 일단 첫 관문으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죠. 첫 번째 결혼에서 시모가 지랄 맞은 사람이었으니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 시모도 시모는 시모더군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부족한 신부감이었으니 그랬겠지만 시모는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 생활 내내 말이죠. 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들이 얼마나 난다긴다는 사람들이었는 줄 아냐? 그런데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애 둘이나 딸린 이혼녀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정말.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라고 해서 결혼 허락해주는 거지? 절대 네가 마음에 들어서 찬성하는 건 아니니까. 너 결혼하면 내 아들한테 잘해? 예비시모 말처럼 애 둘 딸린 이혼녀 주제이기에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억울하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끝까지 미소로 넘겼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옆에서 쉴드를 쳐줬기 때문이죠. 엄마, 이 사람 카페 월 매출이 4천이래요. 나 사업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니까 너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착하고 예쁘니까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올게요. 남친이 쉴드 쳐준다는 게 고작 돈 관련 얘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사는데 돈이 최고죠. 제가 남친한테 결혼을 해줄 수 있는 건 카페 수익으로 사업 서포트 해주는 거겠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와준 남자라서 마냥 좋았어요. 남편과 시모가 절 사람 아닌 돈으로 보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재혼했을 때 펼쳐질 상황을 꿈에도 모른 채 서둘러 혼인신고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죠. 미국이 학비가 좀 비싼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한테 돈 뜯어가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시모의 집은 거짓말 좀 보태서 찢어지게 가난한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에 대한 비하는 계속되었어요. 야, 넌 나랑 내 아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ATM기야. 애 둘 딸린 이혼녀가 총각 붙잡고 결혼하면
뭐 대접받고 살 줄 알았냐? 아서라 서. 어차피 결혼한 마당에 저도 맨날 당하기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재혼한 연하 남편은 맨날 사업 구상한다고 밖으로 돌고 내 돈만 몽땅 뺏어가고 시모는 저한테 모욕주기 일수이니 너무 답답한 맘에 그들과 싸우기도 많이 했죠. 어머님이랑 국현 씨가 절 ATM기로만 보면 저도 열받아서 똑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되려고 결혼한 건데 고작 그따위 대접밖에 못 하시나요? 어머님 그렇게 똑똑한 척 다 하시더니 상황 판단이 안 되세요? 보아하니 이 집안에서 돈줄 쥐고 있는 건 저뿐인데 저한테 막대하면 저도 두 사람한테 돈 안 줄 수밖에 없다고요. 저 또한 독하게 초강수를 두었어요. 시모와 남편에게 나가는 돈과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남편도 난리가 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또 한바탕 하곤 했죠.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한창 사업을 런칭하려는데 자금을 딱 끊어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투자자들 지금 난리라고. 왜 빨리 런칭 안 하냐고 말이야. 런칭인지 그놈의 사업은 맨날 하려다 말려다 왔다리 갔다리인 건데 실체가 있긴 해? 진짜 사업을 하긴 하는 거냐고. 계속 아이템만 바꾸면서 거기에 들어간 내 돈만 해도 얼마야. 더 이상은 못 줘. 아니 안 준다고. 능구렁이 같던 남편은 제가 돈줄을 꽉 쥐고 돈을 안 내놓을 때마다 갑자기 천사가 되어 제게 잘해줬어요. 제 딸들에게까지 정말 황송할 정도로 잘해주니 바보 같은 제가 몇 달 만에 또다시 넘어가서 사업 자금을 대고 있더군요. 세상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저였죠. 딱 저만 있으면 이혼하고 말았겠지만 제 딸들에게 이미 모든 양해를 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줬기에 번복하고 다 뒤집어 엎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재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무렵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한창 정리 중인데 어떤 노신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더군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차려입고 말이죠. 저 손님, 영업 마칠 시간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너희 엄마랑 똑같구나. 어쩜 외모도 너희 엄마랑 똑같니, 혜영아. 나, 네 애비다. 정말 미안하다. 가정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낳아버려서. 너랑 네 엄마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아빠, 정말 내 아빠 맞아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김진혁이었는데 김진혁 씨 맞아요? 아빠,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아빠 집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엄마 돌아가시고 계속 저 혼자 살아왔다고요. 엄마와 너무 안 맞아 헤어지고 연락까지 끊어버렸던 아빠는 엄마가 계속 살아계시는 줄 알고 저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우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내 눈앞에서 다시 보니 내가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와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서 한 30분은 내리운 것 같아요. 가까스로 진정하고는 그동안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그래도 여기 카페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구나. 아빠는 집 나오고 야채랑 과일 가게를 했었는데 운 좋게 아주 잘 돼서 조그마한 건물까지 살 수 있었지. 그렇게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자 야채 과일 가게 다 때려치고 적극적으로 알아본 게 바로 탐정 일이야. 이유는 딱 하나. 일을 배워서 우리 딸 혜영이를 찾기 위해서였지. 요즘은 자격증도 생기고 프로답게 일할 수 있는 떳떳한 직업이라 보람까지 느끼며 일하고 있단다. 너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의뢰해도 된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최대한 도움 줄 수 있어. 여태까지 널 제대로 뒷바라지 못한 거 내가 다 해주고 싶어. 네 엄마 무서워서 지금까지 널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일찍이 죽은 줄 알았다면 진작 찾을걸. 내 딸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워낙 성격이 괴팍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분이었으니 마누라 꼴도 보기 싫은 건 이해했어요. 딸내미인 저까지 버렸던 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아빠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주셨어요. 우리 쌍둥이 딸내미들한테도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아빠가 사설 탐정 일을 한다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의뢰하라고 하자 남편이 대체 뭐하고 밖으로만 도는지를 알아보고 싶더군요. 아, 아빠. 도저히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는 남편의 뒤 좀 밟아주세요. 사업한다고 제가 보태준 돈만 해도 엄청난데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재혼 앞마당에 이번엔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참 힘드네요. 약 2주 후 아빠는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제게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지금부터 해주는 말 듣고 너무 놀라지 마라 혜영아. 이런 놈이 내 사위라니? 멀리서나마 내 눈앞에 나타날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더구나. 보름간 목격한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한 30%는 믿고 있던 남편은 그야말로 쓰레기 자체였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남편이나 시모에게 따지지도 않고 일단 제 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너무 큰 고민을 하며 저 혼자 시름시름 앓을 정도였는데 시모가 또 카페로 찾아와서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야, 요즘 우리 국현이가 사업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 너 대체 신랑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 거냐? 아, 커피나 나르는 새대가리 같으니라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미국에서 대학 나온 우리 아들과 학력 차이가 너무 나서 당최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할런지. 당장 돈 없으면 이 카페 담보로 네 남편 사업 자금이나 대주란 말이야. 아, 모질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다 쪽내고 말았죠. 이봐요. 나이 개새끼랑 헤어질 거니까 더 이상 두 모자가 내 돈 뺏어갈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으니 할매라고 할게요. 할매, 아들이 대체 어떤 놈인지 알기나 해요? 사설 탐정인 우리의 친정아빠한테 의뢰해보니 가관도 아니더만요. 미국에서 대학은 개뿔. 대개 아드님이 그쪽한테도 구라를 쳤나 보더군요. 호스트바에서 잘나가는 호스트로 일하면서 그동안 돈 많은 사모님들이랑 놀아나고 용돈 받으며 생활했더군요. 무려 20살부터 말이죠. 슬슬 나이 들고 뒷전으로 밀려나니 나랑 결혼해서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여자는 많더이다. 심지어 할매 아들 따로 애도 있던데 난 오늘부로 소송 들어갑니다. 친정아빠 말로는 형사사건으로도 걸릴 범죄 많이 저지르고 살았다대요. 우리 아빠가 돈 다 대준다고 그놈 콩밥 꼭 먹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랍니다. 어디까지 나락으로 빠지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너 지금 소설 쓰니? 어떻게 그렇게 이상하고 잔인한 소설을 지어낼 수가 있어? 내 아들은 미국 명문대 졸업한 수재라고. 애 딸린 이혼 여인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빽빽 소리를 지르며 시모는 주저앉아버리더군요. 시모의 눈앞에 증거 사진이며 자료를 던져주자 그제서야 실감이 났던지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아우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네가 준 생활비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돈 다 갖고 가고 기어이 내 아들 감방까지 넣겠다는 거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며느라, 정말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이제 와서 저한테 매달려봤자 소용없었어요. 재혼 기간 동안 남편과 시모에게 온갖 정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전 든든한 친정아빠를 믿고 모든 걸 다 제 뜻대로 밀어붙였어요. 드디어 남편을 감방까지 넣는데 성공하였죠. 그래도 제 기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갇힌 교도소에 일부러 면회까지 가서 저주의 말을 퍼붓곤 완전히 쪽내고 왔죠. 앞으로 너 인생 똑바로 살아. 돈 많은 사모님들한테 기생하며 살아온 젊은 날이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냐? 날 안정적인 ATM기로 생각하고 접근했다면 큰 오산이야.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널 사지로 몰아버릴 거야. 네가 나한테 숨긴 네 아들이 부디 너랑 꼭 닮은 아이이길 빈다. 남편, 아니 전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돈 달라는 얘기더군요. 정말 지겨웠어요. 내 인생에서 다시 네 버러지 같은 놈을 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저희 파란만장했던 두 번의 결혼이 막장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신가요? TV에나 나오는 행복하기만 한 결혼 말고 그저 아무 탈 없이 평온하게 사신다면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거창한 행복 따위 찾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 작은 기쁨 누리면서 살자고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잖아요. 자주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픔 다 잊고 우리 딸들만 바라보며 행복하게 다시금 살아보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테니 말이죠. 긴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